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의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며 시작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톱 기사입니다. 시강 강사 대량 해고 부르는 강사법, 이런 제목이군요. 내년에 시강 강사 처우 개선법 앞두고 대학들이요 30에서 60%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등 재정 부담에 미리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감옥 안 간다. 어제 대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 입영 거부는 정당하다. 양심의 자유 보호돼야 한다. 유죄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군은 관련해서 대체 복무 방안을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평화 두 축으로 국정 이끈다, 이런 내용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시대적 사명이다. 2% 저성장 고착, 재정 역할 확대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역시 정부의 재정과 관련 내용이 일면 톱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재정 곡간 열고 또 열고 사실상 정부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정부의 2018 재정정책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작년에는요 3.1%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정부 소비, 정부 투자 비중이 0.8%포인트,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민간 활력이 위축되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저성장 고착화되며 재정 중독 심화됐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훑어봤고요. 오늘 네 분의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기태 호남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 이재진 대한대 조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양심 판별이 관건 아니냐. 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분노 유발 사과. 이분입니다. 양진호 회장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더 여론이 나빠지고 있네요. 아전 인수 아베 징용배상 판결에 일본 총리가 반응을 보였는데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음주운전 엄벌을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상 음주운전에 걸리셨대요.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본질적 위협, 소수자 포용을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내용 더 자세히 보면요. 국민 다수의 동의 받지 못해도 국가가 이런 소수자를 외면할 수 없다. 병역 기피 수단 우려에는요, 신념 깊고 진실해야 한다, 이런 기준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기준이긴 한데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한국일보 기사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그리고요, 양심, 진짜인지 구별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법원
소극적 양심 실현 행위 처벌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는데 문제는 이 양심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그 예전에 이제 검찰 변론, 예. 공개 변론 할 때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요. 예. 과연 양심의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할 거면 어떤 양심, 양심이 진정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판명할 이 것이냐. 양심이 뭐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힘든 부분인데 그 기준을 그 대법원이 제시를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평균적인 것 같은 용어를 통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잘 살펴보면 이게 꼭 종교적 신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관된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꼭 종교만 아니라 일관된 어떤 병역을 할 수 없다는 양심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본인이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평화적인 이유로 나는 집총 거부라든지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념이 지속적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일관되게 본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불편한 거는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병역 거부를 또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총 드는 거를 불편하신 분 많습니다. 그렇죠. 군대 가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핑계를 막기 위해 행동의 일관성 그리고 그 신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행위의 그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아마 판단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개종이나 종교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나는 양심상 총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기존에 본인이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그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황들도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죠. 갑자기 그 본인이 종교에 관련된 그 마음이 신실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갑자기 종교를 다른 종교에 딱 종교를 바꿔다든지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심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본인이 주변에 그런 걸 알리고 이랬다면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그렇다면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병역을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 일단은 지금 그 고발 자체를 지금은 이제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입법 예고가 돼 있지만 이 지금 상황이 제일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발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군대 병역법을 따르지 않아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고발이 되면 조사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입법 예고 되기 전에 고발 자체를 자제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서 대체복무제 관련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판단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검찰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결국은 조사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있습니다. 어제 판결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얘기가 있네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 합리적 대체 복무제 마련되면 따르겠다라고 판결 당사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또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 당사자 중에 한 분인 오승원 씨, 이만여 선배 동료들 인내 덕분이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증인,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 받은 고통 위로한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오남용 우려쉽게 성실하게 복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이 당사자들의 어제 판결에 대한 반응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려를 모두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런 뭐 반응 성실하게 따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이분들의 반응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판결을 보는 시각은 좀 갈리는 듯합니다. 여기 저희가 기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석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오는데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석방을 반면에 누군 양심이 없어 군대 갔나 또 이렇게 반발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데요. 자, 윤경호 의원님, 찬반 여론 어떻게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까요? 사회 변화, 시대 변화,
또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반영이 예. 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04년에는 국방의 의무를 더 중시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이라면 이번에는 양심의 자유를 더 그래서 중시했잖아요. 판례가 이제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의 논리 중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다수 국민의 동의를 비록 못 얻었더라도 소수자에 대한 포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저는 뭐 헌재 결정이라든지 예. 대법원 판결이 이런 사회 변화, 그러니까 사회 변화라는 거는 인식 수준에 어찌 보면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 인식 수준의 변화와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조대진 변호사 우리 이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예. 과연 그러면 양심이라는 걸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조 변호사가 잠시 얘기하고 나왔습니다만 내년 12월 30일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확정을 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만들어야 있잖아요.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럼 어떡할 거냐. 이 공백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악용이 생길 경우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헌재가 예.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예. 어떤 뭐 시대 정신을 내세울 수 있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법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혼란을 예.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번 상황에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그렇죠. 앞서 나가다 보면 예. 이런 공백이 저는 생길 수 있다. 제도와 법의 공백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을 저희가 두 가지 여론했는데 그럼 우리는 양심이 없어 그럼 군대를 간 거냐. 이미 이제 군대 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대 복무를 마친 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법적인 조치가 내려진 이상 이제 예. 중요한 건 그 양심을 판정하는 건데요. 예. 아까 이제 검찰이 할 거냐 아마 예. 이 양심을 판정하는 위원회 또는 예. 기구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런 논의도 거기를 있을 것 통과해서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오는 식으로 아마 될 것 예.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법 감정,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예. 감정하고 법의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국민 다수는 현재 이 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인데 예. 법 정신 또는 법 철학에서는 이걸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괴리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텐데 이 소수자 인권 보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국민도 또 여기에 좀 성숙한 수용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런 과제를 동시에 준다고 봅니다. 이재진 교수님, 또 다른 쟁점일 수가 있는 게요.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아서 처벌을 이미 받았거나 그리고 처벌받아서 수감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부가 이제 해야 되는가? 일각에서는 이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행 법 체계 상으로는 뭐 석방을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지금은 있죠. 엄연히 현행법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식들을 논의하게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에서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를 이번에 만들어 주어서 양심적이라고 하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우 또는 이제 병역과 관련돼서 대체복무제의 마련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그것이 운영이 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사회는 어떻게 포용할 건지를 갖다가 조금 공론화를 좀 시켜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같아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에 무죄라고 받으신 분과 이미 처벌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조대진 변호사.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무죄 판결 됐는데 나만 유죄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관련된 판결을 뭐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판례 변경을 이유로 또 재심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유력한 방안은 어쨌든 대법원이 일관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대통령이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참 여러 가지 고민할 과제들이 지금 쌓여 있네요. 제도도 마련해야 되고 또 논의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분 양진호 회장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상처될 줄 몰랐다니 양진호 사과를 했는데요. 서울신문은 분노 유발 사과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양 회장 모든 회사 운영에서 즉시 손 떼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사과문, 입장문을 냈죠. 그리고 근데 이 입장문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양 회장은 이 글에서 저의 독단과 오만한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요, 가만히 듣고 보면요, 그러한 짓을 한 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쪽에 뭔가 방점이 있는 듯하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이어갑니다. 그저 회사 조직을 잘 추슬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저의 독단적인 행동. 이런 내용을 보고 서울신문은 분노 유발 사과다 했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이 사과문 어떻게 읽으셨어요? 보시면서. 사과가 오히려 더 역풍을 부르는 사례 중에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다른 경우에도 갑질,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거일 때마다 보이는 게 이 직원과 이 양 회장과의 관계가 신분상의 관계인지 아니면 직무 때문에 맺어진 계약 관계인지를 양 회장 같은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 일가들이 했던 갑질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의 직원이라고 해서 자기와의 신분의 상하 관계가 맺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업무나 직무 때문에 맺어진 계약 관계일 뿐인데 그걸 착각한 거죠. 그걸 뭐 한쪽에서는 무슨 분노 조절 장애니 마치 저 흉악범들에게 무슨 심신미약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의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잣대를 대는 거하고 비슷한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런 분들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온정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과연 직무상의 계약 관계인지 아니면 신분상의 계약 관계인지를 착각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하는 그래야 사실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놓고 그리고 과도하게 화를 내놓고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하면 이게 이유가 되나요?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하도 험악한 일이 많은 세상이라서.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직원이 올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인이 아니라 직원이 올린다. 네, 직원이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 놓고 업로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직원은 뭐 여기서 파견을 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 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적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세면 안 되거든. 비밀리에 명령에서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따로 팀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업로드하고 헤비 업로드를 관리해왔더라고요. 지금 양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요, 이 폭행 그리고 엽기 행각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 관련 내용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진호 1000억대 돈줄 뒤엔 병 주고 약 파는 음란물 카르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자세히 있군요. 불법 영상물 유통 핵심 경로인 웹하드, 위디스크 등 보유하며 헤비 업로더 유사 고용 형태. 영상 삭제 장애업체도 소유 의혹, 음란물로 피해자 만들고 돈 벌어.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또 있네요. 지금 폭행, 협박, 동물학대 등등등 해서 양진호 범죄 혐의 최소 10개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기태 교수님. 폭행뿐만 아니라 이 음란물 관련된 경찰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칫 보면 굉장히 커질 순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과문의 독단과 오만이라는 용어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범법 행위가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사과문이지만 사실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인 사과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분은 지금 폭력 사범이면서 동시에 이제 경제 사범 그리고 또
지금 그 내부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고발된 사건을 무마하는데 이 수사기관과 유착했다는 또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총체적인 어떤 범법이 모여져 있는 아주 그 중죄 같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 며칠 동안 공부는 했지만 이제는 공부보다는 차분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뭐고 이게 밝혀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사안이 지금 최근에 몇몇 기업에서 기업의 갑질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윤리 그리고 공공성 부재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를 밝히고 처벌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또 큰 차원의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그 수익성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 부분도 지금 경찰이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런 가운데 양 회장과 관련된 과거 폭행 사건, 그 당시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지금 일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 특수 상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본인의 아내와 어떤 대학 교수가 내연남 관계에 있는 걸로 오해를 해서 자기 동생과 함께 폭행을 한 일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동생은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그 양진호 회장은 전혀 입건이 되지 않아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검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재기수사라는 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위에서 고검에서 봤을 때 이게 혐의가 있는데 그냥 덮은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또 계속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양진호 회장의 기이하고 특별한 행동들, 특이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비호한 거 아니냐에 관련돼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조사를 했던 기자가 한 2년 넘게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는 거는 발뺌이다. 기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취재가 지금 검찰 쪽까지 향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부분을 또 덮었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교수님, 자칫 이게 굉장히 뭔가 범위가 좀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 양 회장과 관련돼서. 네,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죠. 특히 양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웹하드 업체, 파일놀이, 위디스크 해서 이 유통되는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불법적인 컨텐츠를 올려서 거기에서 이익을 막대하게 창출한다. 또 그걸 통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자기 불법 영상물들을 삭제해달라라고 했을 때 삭제하는 장애업체도 운영을 한다. 이런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기업가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형태의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윤리의식, 또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번 기회에 이 업체를 비롯해서 양진호라고 하는 그 개인 양진호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그의 그 죄나 또 그 일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호 의원님. 이 양진호 회장과 그 관련 회사 내용 저희가 쭉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떠오르는 것이 또 다른 기업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여기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올린 사과문 중에 회사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그거와 이런 개인적인 상대와의 관계, 직원들과의 관계죠. 이런 거에서의 착각인데 자기만의 영역에서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타인과의 관계에 이게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써서든 아니면 뭐 다른 뭐 방법을 쓰든 간에 불법이든 탈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분상의 상하 관계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탈이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역할이 다른 관계인데 그걸 상하 관계로 인식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건 일 때문에 직무상 맺어진 상하 관계일 수 있는 상하 관계이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앵커 얘기한 것처럼 다른 개인 기업들 특히 자기 왕국처럼 운영을 하는 조직이나 기업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꼭 하나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지금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폭로한 그 기자가 사실 1인 기자 또는 뭐 요즘에 대한언론에서 나온 기자 아니겠습니까? 추적을 계속 해왔다는 건데 이게 오랜 기간 추적을 해왔습니다. 기존 언론들이 이런 사안을 전혀 몰랐을까?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고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폭행 위협이 있었느냐, 보호복을 이분이 아주 엄청나게 세게 하는 분인가 봐요. 폭력을. 그래서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뭐를 못 꺼내고 있는데 당신 개인 기자도 혹시 그런 위험을 느끼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 걸로 봐서 기존 언론들이 보다 좀 이런 보도를 미리미리 용기 있게 하느냐 하는 자성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드러난 게 그 한 개인의 기자 이름만 지금 자꾸 들먹여지는 걸로 보고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걸 보면 언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또 우리 언론이 조금 더 자성해야 될 계기도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기태 교수님께서는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보시기에 기존 언론에 대한 아쉬움 그것까지 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용석 변호사가 또 이야기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법정 구속된 강용석. 이번엔 공갈 미수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이 내용과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얼마 전 구속 수감된 강 변호사는 또다시 송사에 휘말렸는데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교육은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인 강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를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투스 소속의 스타 강사 설민석 씨가 댓글 알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박모 변호사는 한 맥반석 사우나에서 이투스 직원에게 100억 원을 내놓으면 이 사건을 전부 덮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진 자료들을 이투스와 소송 중인 전직 강사에게 넘기겠다라고 말했다는데요. 강 변호사가 직접 이투스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제일 핫한 스타 강사 설민석을 우선적으로 형사 고소해서 회사의 반응을 보겠다라고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투스 측은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강 변호사가 한번 만나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면서 이투스 사장에게 압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투스와 전직 강사와의 소송에 강 변호사가 개입돼 있을 뿐더러 강 변호사가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을 만들고서 시위를 한 것도 회사가 100억 원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투스 측은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강 변호사 등은 예고한 대로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들을 벌하게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감됐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데요. 또다시 악재를 만난 강 변호사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무슨 댓글 관련 자료를 뭐 주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소송 중인 그러니까 모 학원과 그 학원 강사 간에 원래 독점 계약이 있었는데 그걸 깨트리고 그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간 부분이죠. 다른 학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자료를 그 학원 측에서 내부 관계자가 전달을 해줬나 봅니다. 근데 이 정보를 갖고 학원 강사 측과 학원 측 사이에서 좀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측에다가 내가 원하는 금액 10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요거를 상대방인 학원 강사 측에다 넘기겠다 이렇게 지금 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 측에서는 10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자료가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압박을 받은 건가요? 학원 측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갈 미수 혐의로 피소가 된 건데 이게 물론 이제 아직 뭐 기소가 된 상황도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지만 기존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재판에 갈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실형에 있어서도 처벌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는 상황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그 중에서도 아마 더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려가 좀 듭니다. 이재인 교수님, 네. 강용석 변호사는 좀 본인이 지금 수감돼 있어요. 김부선 씨 관련된 변호인인데 아직까지는요. 이게 제대로 안 되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쌓이고 있으면은. 본인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시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현재는 그 이투스 측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근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 이투스의 일방적인 의견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사실 여부는 잘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이제 혐의입니다. 혐의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실은 이 인터넷 강의 업체, 인강업체라고 하는데 인강업체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 댓글 알바와 관련돼서 이 이투스 소속이었던 전직 삽자루라고 하는 우형철이라고 하는 수학 강사, 이 대표 강사가 있었어요. 이 강사가 나는 인터넷상에서 이런 어떤 댓글 알바가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나는 그거 더 이상 계약 유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회사에다가 그냥 나 그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이제 해고를 갖다 요청을 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126억 원의 소송이 진행이 됐고 1차 진행이 2016년도에 1심 재판에서는 이투스 측이 이겼어요. 근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우영철이라는 분이 졌는데 그 증거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완이 됐는데 거기에 댓글 알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이른바 이제 댓글 관련 자료가 그걸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군요. 네. 거기에서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돌아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또 거예요. 매크로가 등장을 합니까? 예,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현재 우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법률 대리인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이 건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복잡한 사교육 시장과 이게 섞여버렸군요. 네.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사건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2심 재판이 이번 11월 9일 날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결과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저희가 2장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사진 어딘가에 앉아 있죠? 여기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입니다. 문 대통령 시전 연설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사진이거든요. 손학규 대표는요.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래서 원외 인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방청석에서 한켠에 있는 방청석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데요. 통상 국회의원이 아닌 당대표들은 그동안 저렇게 뭐 방청석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TV나 다른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고 연설을 들었는데 손학규 대표는 좀 특이하게 어제 직접 본인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이유를 언론에서 물어봤더니 이럽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래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본인이 저렇게 앉아서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이제 협치, 이른바 협치의 출발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신문에 실린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쪽 사진 보면요, 왼쪽에 있는 얼굴은요,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장현수 선수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요, 장 선수의 징계를 논의중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모습입니다. 그 징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그 혐의를 받고 여러 가지 여론의 비난이 있었는데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하고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장 선수는 원래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병역특례를 받고 대신 어떤 특례에 대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96시간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냈는데 이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여론의 문매를 받았죠.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이번에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윤교 의원님, 특례까지 받았는데 봉사활동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부적절한 처신이죠. 예. 그러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서 훨씬 더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러면서 같아요. 본인이 엄청난 더 지금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장현수 선수의 병역 특례를 박탈하고 군대 보내야 된다는 예. 흥분하는 분도 좀 봤는데 예. 2014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4주 훈련 받고 나면 해당 분야에 일정 기간 더 기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 544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서도 일각에서는 반발을 하는 것처럼 사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는 경우 그건 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장 선수 경우는 사실 본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됐을 뿐더러 뭘 위해서 이런 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줬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면 될수록 아마 예체능계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더 커질 거예요. 전 뭐 국가대표 영구 박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징계인지 경중을 저는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과태료 뭐 이런 또 징계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당사자들, 그러니까 예체능계 또는 뭐 다른 이공계 연구 인력들도 충분히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건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분도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내용입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외친 이용주 국회의원. 15km 알코올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됐네요.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분인데. 여기 내용 더 보죠. 음주운전차에 치여 뇌사 윤창호 씨 계기로 이용주 의원 열흘 전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셨던 분이 막상 본인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요, 이 윤창호 씨 친구들이라고 밝힌 분들이요, 이용주 의원이 이런 법안 발의에 앞장서니까 응원하는 이런 엽서를 또 편지를 보냈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군요. 관련해서 이용주 의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서 죄송한 마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위에 있든지 간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앞장서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용주 의원께서 뭐 담담하게 이제 죄송하다 사과를 했는데 여론 참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음주로 인한 사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휘 고하를 방론하고 지금 음주 때문에 뭐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사고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용주 의원이 말한 대로 그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살인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반성하고 자숙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도 뭐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뭐 저도 술을 끊었습니다만 술을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시면요. 운전대 근처는 운전대 도망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일도 좀 벌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본인 아마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론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소식이 또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경향신문입니다. 경찰, 이재명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그러니까 검찰로 간 겁니다. 여배우
조폭, 일배 관련 의혹 등은 불기소 의견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편 경찰은 오늘 오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이른바 해경궁 김 씨 트위터 아이디 사건인데 이 부분으로 잠시 후인 한 오전 10시쯤에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이재진 교수님. 이재명 지사 검찰 쪽으로 갔는데 일부 혐의는 뭐 경찰에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갔습니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7개의 혐의 중에서 예. 3가지는 기소 의견, 4가지는 불기소 의견이라고 했는데 예. 그 경찰 측 의견에 따르면 예. 이 불기소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예.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불기소, 통상의 불기소하고는 다르다.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검찰에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불기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단순 불기소가 아니라 좀 설명이 필요한 불기소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불기소와 관련된 부분들 역시도 예. 기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검찰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요. 예. 사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참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경기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경기도민들도 불안해하고 예. 또 국민들 역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선출직에 나가시는 분들 어떤 몸가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아침에 매일경제만 갖고 있는 순서, 신문 대 신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다룬 2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신문 대 신문, 오늘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2개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문 대통령 포용국가 당위성 강조했다. 어제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소득주도 성장 실패 언급 않고 예산 확대 얘기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어제 시정연설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새롭게 경제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저 내용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 통상 일면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안쪽 신문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을 그리고 분석을 실는데 그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기 보시죠. 불평등 키운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소득 성장 포기론에 일축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네요. 그리고요. 포용 국가 당위성 강조한 문 대통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도 보죠. 2%대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높아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역할 필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조선일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 경제 성장의 세계가 찬탄. 그러자 야당 현실 모르는 연설에 통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 더 보죠. 문 대통령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재정이 적극 역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조선일보는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 언급 않고 일자리 복지 예산 확대 강조했다. 전문가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밖엔 쓰나미 몰려오는데 선장이 선원들 문제만 보는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네 분께 공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봤는데요. 어느 쪽 신문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윤경호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어제 상황에서는 동아일보의 보도 방향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이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조선일보처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제 한 연설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안 시정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부가 짠 예산안 470조 5천억 원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지 왜 전년도보다 9.7%나 더 늘린 예산을 짜서 이렇게 재정에서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연두교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대통령이 올해 제가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밝히는 거. 그다음에 가을에는 예산안을 내년에 이렇게 짰는데 경제정책을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라고 밝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시정연설이나 또는 새 국정연설에서는 앞으로의 사실은 비전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정책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코너가 한 신문사만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동아일보를 선택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공감이 합니다만 아마 70대 30 정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 중에 보완이 좀 됐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 중에 보면 소상공인이나 또는 그 피해를 본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부작용 또는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보도를 하면서 집권 2년차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표방하고 있던 그런 정책을 후퇴할 수 없고 또 그걸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뭐 당연한 연설의 방향인데 초기에 그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는 언론의 태도도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동아일보 기사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그대로 릴레이하고 또 그거를 강화하는 기사만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조선일보처럼 현실을 모르는 뭐 연설에 통탄을 했다 이런 식의 그 야당의 약간 좀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실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봐서 동아일보 기사를 그럼 비중을 동아일보 기사에 한 70%, 조선일보 기사에 한 그렇습니다. 30% 정도 주셨네요. 자,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혹시 조선일보 기사에 공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두 분 중에? 이재진 교수님. 그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설안을 설명하는 이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았을 때 사실은 연설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편성을 해서 금년도 집행을 한 성과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치적 수사로서 크게 이제 그 헤드라인을 문 대통령 경제 성장의 세계가 찬탄, 야당은 통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뽑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설을 할 때는 예산안, 특히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연도에 어떻게 사용됐고 그 부족한 부분과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은 저희가 보완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 포용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큰 그림으로 봐서 포용적 성장에 너무 큰 화두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더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조선일보가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면서 내가 잘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찬탄했다 이런 취지로 한 건 아니고요. 경제 성장을 쭉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한 그 중점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함께 가는 성장 그리고 예산안이 그런 함께 가는 성장에 있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역설했던 부분이고요. 일각에서는 소득 성장론 관련해서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 실패에 관련돼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림 그리고 대북 관계에 관련된 그림 이런 걸 아울러서 예산들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신문 대 신문을 다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3대 1의 정도의 비중이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기사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경향신문이군요. 숙명여고 쌍둥이 1학년 때도 시험 문제 유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경찰 자택 압수수색에서 실물 증거 확보, 메신저 대화 내용도. 그리고요, 시험 사흘 전 학교 참고서 문장 주고받아 수능 전에, 이번 수능 전에 수사 종료하겠다.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군요. 1학년 때도 시험 문제에 유출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경향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박 소식이자 우리와 또 관련된 내용,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총리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이면입니다. 아전인수 아베. 제가 잘못 아베라면서 아베인수라고 읽을 뻔했습니다. 아전인수 아베. 강제징용 아닌 임금 노동자. 이건 또 무슨 해석입니까? 강제징용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다. 그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배상 판결에 일정부 조직 대응. 아베 자발적 모집 부각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 직접 반격. 일본 정부 배상에 응하지 말라. 기업 대상 설명회 3차례 열기로 했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일까요? 미국, 유럽, 해외 여론전도 강화. 윤경호 의원님,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이번 판결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양국 간의 국가 간의 맺은 협약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거를 아무리 다음 정부라도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식민지 지배 때 이루어졌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과, 배상, 그다음에 도의적인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문제인데, 전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뭐 불리하다고 표현한다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는 인류 공통으로 나치 범죄에 대해서 전후 2차 대전 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개 상황을 비교해봐도 이건 공소시효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 그러나 일본이 그동안에 이미 벌여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심지어 군 위안부조차도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강변을 일본은 했어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돈 자꾸. 때문이다, 또 자발적인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에 대한 논쟁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당시에 식민지배 때문에 빚어졌던 강압적인 상황, 그 자체가 꼭 반인륜적인 범죄였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 뭐 아전인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일본 정부가 사실 뭐 국제 여론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목에서 점점 역전이 더 벌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배상에 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식민지배라는 그 전범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결국 반인륜적인 범죄를 스스로 옹호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김희태 교수님, 아베 총리가 이런 반응을 아주 공개적으로 내놓는 거는 노림수가 뭘까요? 우선 이제 아베 총리의 정치 방식이 자체의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외교 또는 과거사 또는 뭐 전쟁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의 개정 뭐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매우 유력한 정치인이 그리고 큰 나라의 정치인이 태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독일을 좀 닮아라. 잘못한 과거사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 문제에서 철저히 끝을 내고 가야 또 새로운 관계가 구축이 될 터인데 새로운 관계로 구축될 만하면 또 다시 이런 문제를 꺼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하는 것은 구축을 하고 싶어도 이게 그렇습니다. 어렵게 됩니다. 선진 자꾸만. 국가 또는 뭐 우리 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처할 태도가 아니다. 좀 품격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저 반응, 우리 정부도 좀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좀 진지하게 그리고 제대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나라박 소식 하나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조선일보입니다. 날아든 맥주캔, 망가진 우승컵.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우승 보스턴 레드삭스가 했죠. 그런데 우승컵을 들고 시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봉변을 맞았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술병에 맞았고요. 우승컵이 맥주캔 던져갖고 이렇게 파손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캔 던진 19세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승하길 바라지 않았는데 우승해서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자, 제가 이동을 해서 이번엔 경제 기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돼 있군요. 매일경제 5면 기사입니다. 상장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 이익 18%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기업을 빼면 증가율은 고작 2%다. 매일경제가 실적 발표한 93개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곳이 93곳 전체 이익의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 투톱을 빼면 실적이 확 줄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편중돼 있어 우리가 자칫 이런 성과를 착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네요. 일단 이 부분은 윤경호 위원께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반도체 쏠림이라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상장사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를 놓고 봐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밖에 없다. 3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3분기에 17조 원의 이익을 냈어요. 영업이익을 냈어요. SK하이닉스는 5조 6천억 원을 냈습니다. 두 회사 합치면 20조가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장사 그리고 전 기업을 다 넓혀봐도 이 둘이 차지하는 게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해버린다 이거죠. 그 이익 폭의 비중에서. 이걸 빼고 나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그런데 사실 빼고 나면 제자리 걸음이다 이러는 건 굉장히 사실 위기론을 얘기할 때 전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나마 이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버티는 거다. 만약에 이 두 회사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또 되는 건가요?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다 이건데요. 위기론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어찌 보면 뭐 안전장치를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아까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 동아일보의 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를 강조하는 거하고 이 두 기업을 빼고 나면 정말 우리는 속빈 강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동전의 양면인 거죠. 같은 사실인데 완전히 평가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런 점이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얘기를 강조하느냐? 당연히 위기론을 얘기할 때는 이 둘을 빼고 나면 우리는 속빈 감정입니다. 따라서 항상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해야 되고 뭐 기업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뭐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두 자랑스러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귀에 더 들어오는 거는 이 둘을 빼면 나머지는 속빈 강정이다. 우린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더 귀에 들어올 겁니다. 걱정 부분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재진 교수님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그동안 반도체 조선 그리고 자동차였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문제는 반도체 시장 역시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D랩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반도체의 수요가 또 당분간 또 줄어들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지금 미중 간의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 한국 자동차 수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자동차, 현대나 기아자동차의 한 대당 영업이익률이 24만 원에서 36만 원밖에 되지 않죠. 한 대당? 한 대당. 몇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5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대수를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역시 어려운데 만약에 미국에서 슈퍼 232조 무역법 발효가 된다면 관세 25%가 부과가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혁신성장 말로 많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성장이 없죠. 그리고 기업가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 투자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혁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더 가열차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난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카풀 기사, 택시 알바 하고 싶어요. 수십만 명 줄 섰다. 카카오팍 카풀 기사 모집에 10만 명 지원. 쿠팡 단기 배달에 9만 명. 타다, 이 승합차 또 이 공유업체인데요. 타다 기사에 2천 명 등 신부업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업계 일손 쉽게 구해 만족. 근로자들은 시급 짭짤 담비 같은 일자리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 일자리와 관련된 지금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발언, 정치권에서 계속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선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당정의 냉면 물타기. 이렇게 좀 지적하는 기사로 제목이 달려있네요. 입맞기 나선 원내대표. 리선권 발언 없었다. 총수들 전화로 확인. 말 바꾸는 통일장관.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 그렇다가 말이 건너들었다. 이렇게 바뀌어요. 야당, 기업 단속 하나. 기업들 이 상황에서 누가 들었다고 하겠나.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의 지금 여러 가지 주장과 반응인데요. 문 대통령 여기 있습니다. 리선권 교체 요구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 관련해서 북한을 이렇게 요구하라라고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한번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실 확인하고 계신가요? 아니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어떤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시기에는 국감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네서 그때 뭐 평양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얼핏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어쨌든 뭐 좀 더 정확한 거는 제가 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건네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보고 경로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이신지 아니면 뭐 다른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고요. 자, 거기까지 하세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요. 한국당은 이 건에 대해서 아주 공세, 파고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여당과 청와대는 어떻게든 요거를 좀 넘겨서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유대진 변호사. 이게 이슈화할 만한 사건인가요? 그리고 이슈화 하더라도 이게 수습까지 해야 될 사건인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게 정말로 팩트로 확정이 되고 이성건 이성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성건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신뢰가 되는 일은 맞겠죠. 근데 지금 남북 관계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지금 옥류관에 싸우러 갔습니까? 옥류관에 냉면 먹은 게 서로 잘해보자라고 그때 그렇죠. 차원에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든 그리고 확정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북한에다가 이성건 위원장을 교체하라고 하면 남북관계 그만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쟁화 시키려는 것들은 더 큰 대의를 보고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큰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어떤 작은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김기태 교수님. 냉면과 관련된 이번 기사를 보면서 과거의 남북관계 기사는 제공되어진 정보를 갖고 제한되게 보도를 했는데 이번 보도를 보고 현재 남북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기사 이렇게 보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 그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발언을 진위를 따지는 이런 수준까지 간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그렇습니다. 선정적인 이런 보도는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좀 명쾌하게 하는 걸로 그냥 접으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보도 근간에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화돼 있는 것과 좀 연결해 보면 이 중에 우리가 좀 얻어들을 내용은 뭐가 있을까 하는 거 보면 이제 지금 경제 제재 하에서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좀 서로 고민하고 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갈 때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는 것도 좀 주의하고 하는 일종의 또 좀 교훈을 얻을 것도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이재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사실은 팩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있었던 국감장에서 본인이 들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다가 입장이 또 바뀌셨어요. 사실 굉장히 적절치 않죠. 그때 본인이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름대로 공식적인 어떤 보고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나 했을 텐데 예. 입장을 바꾸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고요. 기업인들이 이번에 북한을 갈 때 본인들이 예. 가겠습니다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자고 해서 갔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선거를 같이 앉혔고요. 그렇다면 정부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대북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발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대변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 관련 내용입니다. 김병준 비대위 시험 말라 친박의 공개 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로 당내 불협화하면 안 돼. 친박 집 나간 사람 데려오는 게 통합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윤경호 의원님, 한국당 과거의 문제를 놓고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계파 갈등인가요? 결국 자리 싸움이죠. 지구당 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누구 어떤 사람 앉히느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대위가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물갈이를 다 하고 새로 앉혀도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게 계속 인정이 될 거냐.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전에 합의가 되면 지금 서로 치열한 파워게임을 해서 지금부터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에 치러야 되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판을 엎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그런 당협위원장 교체를 지금 하는 거를 과연 받아들일까 그런 점에서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선 과거에 항상 이 자기 사람 이러다가 참 큰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치권도 여러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군요. 네, 며칠간 이어진 추위가 오후부터는 수그러들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